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네,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여러분 만나 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드디어 시리즈물을 다 몰아서 다 봤고 아주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한국 어, 그 드라마 제작이 굉장히 뛰어나게, 영화 제작이 굉장히 뛰어나게 많이 발달했구나. 물론 아직 특수 효과에 있어서 좀 한계가 좀 있지만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스토리라인이 한국적이라서 상당히 좋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 식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미 있고 좋은 시간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부터는 좀 운동을 조금 드디어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유튜브 하면서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우선순위로 운동을 둬서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내일, 모레 3일 연속으로 열심히 좀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이요. 좋다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 좋다 말았고, 자, 오늘장 한마디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장 한마디. 미국 정치도 참 막장 드라마네. 정말 막장 드라마입니다.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갈등이 증폭되었고요. 이 부분이, 이런 갈등이 증폭된 것들은 따져보면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일어나면서 사회에서 통합된 의견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도 또 제가 보기에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뭐라 그럴까, 자기의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극단화되어지는, 그러니까는 뭐 그냥 괜찮아, 그냥 적당히 해야지, 뭐 이게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사실 제가 잠자기 전에는 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모든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타이틀을 드렸었죠. 왜 그러냐면 어떤 공포감에 질린 패닉셀이 거의 끝나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채권 시장도 패닉셀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달러 강세도 너무 지나치게 강세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유가도 95불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단기적으로도 숨구를 때가 됐고, 그래서 좀 안정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심리도도 최악이었고 VIX 변동성 지표도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상황이면 좀 안정화될 때 거의 뭐 무르익었다라고 생각했고, 어제 장 초반에는 정말 그런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이런 어떤 위험 증가에 의해서 많이 떨어졌던 기술주들의 상승폭이 오전장에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말짱 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뚝 떨어지던 VIX 지표, 그러니까 15 정도 수준, 15대까지 다시 빠지던 VIX 지표도 다시 오르면서 17대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마무리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셧다운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뭐가 있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제 PC까지 잘 나오면은 이제 시장 안정되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PC도, 특별히 근원 PC가 상당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랠리를 쭉 뽑았어요. 오전에 랠리를 쭉 뽑았는데 웬걸 예산안 부결이 나왔습니다. 예산안 부결이 나오면서 떨어져 버린 거죠. 한번 따져볼까요? 일단 오전장에 정말 달러 약세, 채권 강세, 주식 강세, 원자재 약세, 이걸 일컬어 뭐라고 부를 수 있나? 전반적인 완전 리스크 온 국면이 나온 거예요. 투자하기 좋은 국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리스크 온 국면이 생성이 됐었는데, 오후장에 모든 게 다 뒤틀렸죠. 근데 이렇게 리스크 온 국면이 왜 왔느냐?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러니까 PCE 지수가 나왔는데, 일단 전년비로 말씀드릴게요. 전년비는 3.5% 나왔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3.4예요. 그러니까 뭐 낮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8월치인데 8월 달부터 유가가 많이 올랐죠. 9월 달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이 헤드라인 쪽에서는 뭐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바고요. 전월비로도 많이 올랐습니다. 0.1에서 0.4. 그래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그리고 지난번 연준에서 이걸 중요하게 보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근원 전년 대비는 5.3이었는데 4.5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죠? 5.3에서 4.5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월비는요, 0. 근원 0.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4.3에서 3.9로 아까 그거는 유럽이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4.3에서 3.9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전월비는 0.2에서 0.1로 떨어졌습니다. 예상도 0.2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오, 예상 뚝뚝 떨어지네. 그럼 연준이 뭐 금리 동결하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 동결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게 반응을 했었고 또 미시건대 소비자 그 지수들 있잖아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5에서 3.2로 떨어졌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3.0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신뢰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지표들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공행진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나스닥은 시초가에서 그 종가까지의 그 가격격 그 금리 지수차가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났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하루 종일 떨어지면서 끝났어요. 네, 이런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로 끝났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플러스가 났다라는 건 그만큼 시초가가 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아까 제가 저를 헷갈리게 했던 유로존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9월치가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5.2에서 4.3으로 뚝 떨어졌고 전월비는 0.5% 증가해서 0.3% 증가로 떨어졌습니다. 근원도 5.3에서 4.5로 떨어졌고 전년 대비 전월 대비는 0.3에서 0.2로 근원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의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조금 떨어지고 있네요. 여기는 9월치예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9월치도 보면 높은 금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시장 초반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망친 게 셧다운이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성 198표, 반대 232표예요. 두 당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의석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무려 34표 차이가 났습니다. 반대가 34표나 더 많았어요. 왜 그렇지? 보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 강경파가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요. 이 법안은 국방, 보훈, 국토안보, 재해구호 등 자금 지원을 제외해서 지출을 30%가량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공화당 강경파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 민주당은 발끈한 거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통과가 안 된 것이고요. 그리고 상원이 마련한 임시 예산안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메카시 상원 의장이 그 상정을 아예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원 예산안도 보이콧, 그 다음에 하원 그 예산안은 통과 무산 이렇게 돼 버렸죠. 그러니까 셧다운 공포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셧다운 공포가 증가하니까 그다음 뭐가 이어지죠? 신용 등급이 따를 것 같다. 신용 등급이 따를 것 같으니까 시장의 공포를 느끼게 된 것이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PC와 그 셧다운의 싸움에서 초장에는 PC 때문에 빵 떴다가 그게 계속 떨어지면서 끝난 장이에요. 그러니까 셧다운 생각만 여러분 해보시면 지수 하락 다시 한번 보세요. 지수가 얼마 떨어졌나?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한다면 말이죠. 자, 한번 지수표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금 S&P 지수는 0.27%, 다우는 0.47% 하락했고 나스닥은 0.1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수가 그냥 셧다운 공포에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게 떨어졌고 오른 지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간의 싸움에 혼재되었고 그 장중에 이런 셧다운 공포로 인해서 점점 밀린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용 회사들끼리 좀 엇갈립니다. 무디스는 만약에 이번에 셧다운이 되면 신용 등급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반면에 S&P는 이미 조금 내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셧다운이 된다 할지라도 미국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험은 없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셧다운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연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카시카리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런 셧다운이나 이런 것들은 금리를 누르는
하방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금리를 내린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톤으로 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11월에도 금리 동결, 12월도 금리 동결, 이렇게 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셧다운이 공포감을 주긴 하겠으나 만약에 셧다운이 되고 나면 11월은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이고, 12월 금리 올릴 거라고 연준 인사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12월쯤은 그러니까 12월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연준 인사들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12월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좀 된다라는 시장의 컨센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중기적으로는요. 중기적으로는 금리 공포로 인해서 이번에 채권 시장 패닉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4년도 5.1% 보고 완전 개놀래고, 그로 인해서 그거 대응을 안 하고 있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깜짝 놀라서 채권 시장 패닉이 온 건데, 그 부분들이 이제 좀 낮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압박이 오면 내년도 상승률이 좀 꺾인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한 그 옥신각신이 왜 나타나냐면 이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20년 코로나 이후 21년, 22년에 미국의 재정 흐름들을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전해주기를 돈을 너무너무 많이 꼽아줬다. 예를 들어 그 식당을 했는데 1년에 매출이 뭐 예를 들어 30억이야. 30억이고 이익이 6억이 났어. 그런데 그 6억에 대한 세금을 다 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했다? 6억을 꼽아줬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전에 들은 얘기는 그겁니다. 세금 낸 그 자료가 있으면 세금만큼 그동안의 매출과 이익을 인식해서 그만큼의 돈을 꼽아줬다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자, 그러니까 미국의 그동안에 저축률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축률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저축률이 많았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펑펑 쓸 수 있었고, 또 하나가 있죠. IRA법이 있습니다. IRA법은 다른 말로 뒤집어서 보면 미국의 제조부흥법이에요. 미국의 제조부흥법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장 짓고 고용 창출되고,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구인 대비 구직 비율이 1.6이야. 구직자들 한 명당 1.6의 구인, 즉 직장이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았던 거 아닙니까? 오늘도 미시건 관련되어서 지표들 나온 거 보면 그 소비자 심리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오히려 기대 지수는 65.5에서 66이 됐고, 심리 지수는 69.5에서 68.1. 평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75에서 71로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 소득이 별로 줄지 않아요. 개인 소득은 0.2에서 0.4%로 전월 대비 오히려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버무려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고용 창출이 많은 제조 부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미국의 예산과 관계가 없었겠느냐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미국의 예산과 관계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미국의 달러 강세, 채권 강세는 어디서 기인한 거냐? 미국의 경기가 유럽과 일본보다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경기가 유럽과 일본보다 좋은 이유는 뭡니까? 돈을 막 풀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막 풀어서 시중에 쐈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도 꽂아줬고, 그 다음에 그 기업, 제조업을 살리는데도 준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공화당이 이렇게 발끈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인세율 인상 예산안에 상당폭 있다고 봅니다. 법인세율 예산안 꺾었던 21%까지 꺾었던 걸 28%까지 다시 올리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빚을 갚는다는 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에서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거고, 개인 한도세율도 높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고소득자의 개인 한도세율.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을 더 걷겠다 하니까 당연히 공화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격한 좀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따지고 보면 다시 돌아와서 미국의 지금 자체 발광은 어떻게 된 것이냐를 따져보면, 이번에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혼란하고 어렵겠지만 신흥국 입장에서는 야, 미국 자체 발광 꺼지겠네, 이 생각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유럽 경기 보고, 유럽 우리 지표를 계속 보고, 지금 인플레이션 보셔도 되죠. 인플레이션 높고
경기는 나쁘다. 뭐 PMI 지표 무슨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거 유럽 나오는 거 보세요. 개판이잖아요. 100 기준에 나오는데 막 70몇 나오고 이러잖아요, 독일에서. 그런 거 지표를 많이 그동안에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가 되면서 꺾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건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만약 이게 꺾이게 된다면, 물론 이제 예산은 어떻게 통과되느냐 물론 문제도 있죠. 그다음 법인세율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있지만, 미국의 지금의 뜨거웠던 경기가 확실하게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금리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달러 강세, 그다음에 채권 금리 상승, 이 부분들이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아주 그 경착륙, 이로 인해서 경착륙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 달러 약세를 통해서 신흥국들이 조금 숨통을 트이는, 자본시장이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에서 뭐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예산안이 그럼 통과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체 발광은 하겠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EPS가 빠집니다. 네. 법인세율이 21%에서 28%나 7%포인트가 올라가면 그만큼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순익단이 줄어드는 겁니다. 법인세 차감은 순익이 줄어들어요. 7%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 법인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7%포인트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줄어들죠. 자, 그러면 EPS가 떨어지면 미국의 그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EPS 대비 주가는 거니까 당연히 악영향을 받겠죠. 또 이런 부분도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라는 게 보면 뭐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하나가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물고 물리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는 그냥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정확하게 생각을 해내려면 뭐 좀 학자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 고점에 이르렀거나 혹은 현재 금리가 고점 근처이다라고 얘기했고, 현재 나의 평가는 우리가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 고점에 있거나 근접해 있다라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으나 여전히 너무 높다. 우리는 물가 안정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특별히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상품 가격이 크게 둔화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연은총재의 발언을 보면은 금리를 또 여기서 추가로 급하게 올릴 것 같은 느낌은 안 든다라고도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가 842억 달러 적자가 나왔고요. 909억 달러에서부터 적자가 폭은 조금 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는 아주 약세로 가다가 어제보다 소폭 올랐고요. 채권 금리는 중간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로는 금리가 전체적으로 빠졌고, 셧다운에 의해 뉴스가 나오니까 유가는 꽤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WTI 기준으로 91.8에서 90.7로, 그리고 브렌트는 93.1에서 92.0으로 떨어지는 흐름. 특별히 가솔린이 2.39까지 떨어집니다. 가솔린이 유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2.7까지 갔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 어젯밤에 비가 살짝 좀 왔었는데 약간 흐리긴 합니다만 뭐 대체적으로 무난한 날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빌고요. 이제 미국 마감은 오늘로써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2일까지 밖에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을 따로 만나지는 못한다는 거. 대신에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갑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생각할 거리도 주죠. 어제 그 홍춘호 박사님 나간 것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마련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나가게 될 한문도 교수님과의 대담도 조금 논쟁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조금 거기서 제가 좀 놀란 상황들이 좀 있어서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보다 좀 더 심도 있게 파서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금융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금융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금융 상황이 좀 헤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다음 계속해서 하나씩 올라갈 텐데 보시면 뭐 피해야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다고 생각하면 친인척들한테도 한번 소개해보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어느 분이 댓글에서 작년에 소개로 받은 채널 중에 가장 운 좋은 채널이었다라고 아주 좋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함께 서로 상생하며 성장하는 게 이런 유튜브 생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안녕.